샤론네 도서관 세 번째 책은 토드 홉킨스, 레이 힐버트 지음 청소부 밥입니다.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되찾아주는 밥 아저씨와의 만남. 위즈덤 하우스 출판사입니다. 프롤로그. 어느 누구도 잠들 수 없네. 밥 티드웰은 몽땅 연필을 다시 오렌지색 스프링 수첩에 끼워 넣고 테이블에서 컵과 녹차 티백을 접어둔 후 클리너를 뿌리고 종이 타올로 닦았다. 이곳은 트리플 A사의 휴게실. 밥은 휴게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복도 벽에 걸려 있는 트리플 A사 직원들의 사진을 감탄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랑스러운 얼굴로 자신들이 만든 제품 옆에 서 있었다. 모두 자신들이 만든 물건에 자부심을 느끼는 듯 행복한 표정이었다. 밥은 복도를 걸어가며 가장 좋아하는 오페라의 아리아를 부르기 시작했다. 늦은 시간까지 불이 환하게 밝혀진 사장실을 보고 자연스럽게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에 나오는 공주는 잠 못 이루고가 떠올랐던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들려온 낯선 목소리의 노래를 멈춰야 했다. 목소리가 멋지시네요. 젊은 사장이 사무실 문 앞에 서서 그에게 말을 건넨 것이다. 가사가 무슨 뜻인가요? 이탈리아어라서 잘은 모르지만 대충 이런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잠들 수 없네. 어느 누구도 잠들 수 없네. 공주 그대 또한 그대의 차가운 보금자리에서 사랑과 희망으로 전율하는 별들을 바라볼 것이오. 젊은 사장은 비스듬히 기대선 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한테 딱 어울리는 노래군요. 이젠 보금자리가 되어버린 이 사무실에서 잠 못 이루고 있으니 말입니다. 제가 공주가 아니라는 점만 빼면 바로 제 노래군요. 사장은 갑자기 고개를 떨어뜨린 채 발끝을 내려다봤다. 밥은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처지에 사장이 갑자기 침울한 기색을 보이자 순간 멈칫했다. 사장님, 힘든 일이 있으신가 보군요. 제가 뭐라고 참견할 입장은 아니지만... 네, 힘들죠.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겠습니다. 이 시간이 되도록 일을 하고 있다니. 젊은 사장은 잘생긴 얼굴에 씁쓸한 미소를 띠며 어깨를 으쓱해 보이더니 사장실로 돌아갔다. 마침내 사장실 불이 꺼졌다. 젊은 사장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밥에게 정중하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밥은 그를 보며 어쩐지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렇게 잘생긴 데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젊은이가 왜 그런 절망적인 말을 했을까? 밥은 잠시 가사를 음미하며 생각했다. 그 비밀은 나만이 알고 있을 뿐. 지금 상황에 잘 어울리는군. 월요일의 약속. 밥이 다음 주 월요일 트리플 A사에 와보니 젊은 사장의 사무실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벌써 2주째였다. 밥은 찬물이 끓기를 기다리면서 항상 지니고 다니는 오렌지색 스프링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다. 그때 문이 열리며 젊은 사장이 빈 머그잔을 들고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킴브로우 사장님. 밥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네,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성함이... 사장이 물었다. 네, 밥 티드웰입니다. 사장님, 피곤해 보이십니다. 네, 완전히 녹초가 됐어요. 주말에도 밀린 일을 하거나 전화기를 붙들고 시간을 보내요.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없어요. 안 됐군요. 아이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자라는데 말입니다. 자녀분이 어떻게 되세요? 이번에는 젊은 사장이 밥에게 물었다. 아들 둘에 딸 하나입니다. 이미 다 자랐죠. 손자 손녀도 셋이나 있는걸요? 사진 있으세요? 밥은 지갑을 꺼내 가족들이 들어있는 사진을 보여주었다. 첫 번째 사진은 앨리스였다. 부인이신가 보네요? 네, 앨리스예요. 2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죠. 밥은 입술을 꼭 다물었다. 안타까운 일이군요. 사장이 위로의 말을 건넸다. 앨리스는 정말 대단한 여자였죠. 인생의 훌륭한 동반자이자 좋은 어머니였고 아주 현명한 사람이었죠.
또한 그녀는 나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준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쓰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6가지 지침. 그녀가 알려준 이 내용을 항상 기억하려고 말입니다. 그녀가 얘기했을 때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계속 수정하고 있죠. 그 지침을 볼 수 있을까요? 사장이 밥에 오렌지색 수첩을 가리키며 물었다. 좀 보여주세요. 저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사장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지침이 알고 싶으세요? 밥이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지금 상황대로라면 제 미래는 뻔합니다. 아내가 아이들과 재산의 반을 가지고 저를 떠나거나 그 전에 제가 사무실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켜 과로사거나 둘 중 하나죠. 사장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한동안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내는 저를 위해주기는 했지만 뭔가가 잘 안 풀렸는지 둘 사이가 계속 겉돈다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틀림없는 위기 신호죠. 폭발 직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가 아내의 생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위기에서 벗어날 절호의 기회였죠. 그래서 아내에게 단둘이 오붓하게 분위기 있는 곳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레스토랑까지 예약해놨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약속을 깜빡한 겁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제게 말도 안 겁니다. 이게 지금의 제 상황입니다. 일벌레 그 자체죠. 이런... 정말 앨리스의 6가지 지침이 필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밥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사장님, 이렇게 하시죠. 일주일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에 첫 번째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말입니다. 그렇게 6주만 지나면 뭔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일도 다시 즐거워질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랬거든요. 좋아요. 한번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군요. 그럼 저는 뭘 준비하면 되죠? 밥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사장님은 녹차 2잔을 준비해 주십시오. 저는 평소보다 30분쯤 일찍 와서 첫 번째 지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천천히 말이죠. 그러죠. 고독과 피곤. 로저 킴브로우는 부엌으로 연결된 뒷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고요한 어둠이 집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랩으로 쌓인 큰 접시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서툰 글씨로 아빠 저녁이라고 쓴 쪽지가 붙어 있었다. 작은 딸 베카의 솜씨였다. 첫 딸 세라가 2살 때 둘째 레베카가 태어났는데 어린 세라는 동생 이름을 제대로 발음할 수 없어서 항상 베카라고 불렀다. 이제 세라는 7살, 레베카는 5살이 되었지만 가족들에게 둘째 딸의 이름은 여전히 베카로 통했다. 로저에게는 지난 몇 년간의 기억이 거의 없었다. 회사 일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갓난아이였던 베카가 유치원에 다닐 정도로 자란 것이다. 로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조용히 침실로 들어갔다. 그 순간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다. 2딸 중 누군가 숨이 넘어갈 듯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방에 도착했을 때 아내 달리는 이미 세라를 품에 안고 달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로저가 물었다. 무서운 꿈을 꿨대. 달린이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자기는 먼저 가서 자. 별일 없을 거야. 정말 괜찮겠어? 자기가 옆에서 그렇게 불안해하면 애가 더 겁을 내잖아. 달린은 차갑게 대꾸했다. 몇 분 후 달린도 침실로 돌아왔다. 세라는 괜찮아? 로저가 물었다. 사실 좀 걱정돼. 벌써 3일째 악몽 때문에 깼거든. 달린이 냉랭한 말투로 대답했다. 병원에 가보는 건 어떨까? 자기는 당연히 못 갈 테고 나 혼자 알아서 데려가 보란 말이지?
나 요즘 바쁜 거 알잖아. 이런 일은 자기가 좀 알아서 해주면 안 돼? 로저는 말끝을 흐리며 미안한 듯 얼버무렸다. 안 되긴. 당연히 내가 해야지. 이런 일은 항상 내 차지잖아. 바쁜 당신이 어떻게 이런 자질구레한 일까지 신경 쓰겠어? 달린이 목소리를 과장되게 높이며 말했다. 자기한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한 적 없어. 그냥 남들처럼 평범한 남편 노릇, 아빠 노릇을 해주길 바랄 뿐이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알아? 매일 몇 시간씩 들여서 저녁 준비해놔봐야 결국엔 식어서 버려야 되고 밖에서 차 소리만 들려도 혹시나 하고 내다보고 이런 얘기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 진짜 모르는 거야?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이제 기억도 안 나. 매일 똑같은 일로 말다툼하는 것도 정말 지겹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사사건건 불만인 당신 기분 맞추는 거 나도 힘들다고. 로저는 그렇게 반박하고는 대화의 빗장을 닫아 걸었다. 그만하자. 피곤해서 이만 자야겠어. 얼마 지나지 않아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깬 그는 조용히 일어나 샤워를 한 뒤 옷을 입고 급히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회사에 제일 먼저 도착해 불을 켜고 정신을 차리기 위해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살 바엔 차라리 사무실에 침대를 갖다 놓는 편이 낫겠군. 삶에 지쳤을 때는 로저는 컴퓨터 모니터의 시계를 바라보았다. 곧 그 청소부를 만날 시간이었다. 퇴근 전까지 이메일을 완성해야 했기에 아무래도 청소부와의 약속은 미뤄야 할 것 같았다. 로저는 빠른 걸음으로 휴게실로 향했다. 청소부 밥은 이미 약속 장소에 도착해 녹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로저가 물었다. 첫 번째 지침 말인가요? 지침의 내용만이라면 5초면 충분합니다. 5초요? 로저가 의아한 듯 물었다. 그렇습니다. 밥이 자신있게 대답했다. 그 정도라면 약속을 미룰 필요가 없겠네요. 로저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로저의 모습을 바라보던 밥이 흔들림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친 머리로는 일할 수 없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로저가 물었다. 말 그대로입니다. 앨리스는 항상 제게 이 말을 하곤 했거든요. 지친 머리로는 절대 일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지쳤을 때는 재충전을 해야죠. 이게 앨리스의 첫 번째 지침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급한 이메일은 어떻게 하시고요? 밥이 물었다. 좀 이따 쓰죠 뭐. 로저는 마음을 완전히 돌린 듯 대답했다. 앨리스와 제가 갓 결혼했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리다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곤 했죠. 그런데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가보니 앨리스가 연장 박스와 소나무 널빤지를 준비해 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지 뭡니까? 그러고는 잡지에 나온 사진을 보여주며 똑같은 세 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더군요. 다음날 저녁부터 세 장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그날도 역시 회사 일로 완전히 지쳐 있었거든요. 그렇게 꼬박 일주일을 매달려서 세 장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칠을 하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앨리스가 그 세 장을 만들어 달라고 한 이유를 마침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밥이 미소 띈 얼굴로 대답했다. 이유가 뭐였나요? 로저가 물었다. 앨리스는 저를 위해 그런 부탁을 했던 거였습니다. 밥이 말했다. 처음에는 분명 그 일이 지겨웠습니다만 마지막 날이 되어 가만히 돌이켜보니 둘째 날부터는 세 장을 만드는 게 짜증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미가 느껴졌죠. 이전에는 아침에 눈 뜨며 회사 보고서부터 읽곤 했는데 그 일을 시작한 후에는 세 장을 점검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날인가 넷째 날에는 일하면서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흘러나오더군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글쎄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로저는 여전히 감이 안 잡히는 듯 주저하며 대답했다. 그러자 밥이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 때문에 지쳐있을 때는 다른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한다는 사실. 앨리스는 제게 그걸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취미생활이나 레저 활동이 필요한 거죠.
재미를 느끼는 일은 사람마다 다를 테니 먼저 자신에게 잘 맞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아마 저에게는 새장 만드는 일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을 하는 동안 엄청난 아이디어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으니까요. 며칠간 끙끙대던 일도 쉽게 해결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샘처럼 솟아나서 창의적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피로도 전혀 느끼지 않았죠. 에너지를 계속 쓰기만 하고 재충전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바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지쳐 나가 떨어지는 거죠. 지금의 저처럼 말이죠. 로저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을 겪어봐서 잘 압니다. 밥이 대답했다. 중요한 걸 배웠죠. 스스로 재충전하는 법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 자체를 기억하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앨리스에게 새 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이유를 깨달았다고 말하자 그녀는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줘서 고맙다고 했죠. 바로 그때 앨리스가 말했습니다. 지친 머리로는 일할 수 없다고요.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에너지가 떨어지면 멈춰버린다고 하더군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뭐라고 반박할 여지가 없었죠. 그리고 나에게 맞는 재충전 방법을 찾았습니다. 퇴근 후나 근무 중에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책, 잡지를 읽으며 생활의 활기를 불어넣는 거였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죠. 그런 활동들이 하루하루 반복되면서 마치 밥을 먹거나 옷을 입는 것 같은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아갔고 저는 매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스스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사장님, 일단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쉬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밥이 말했다. 하지만 제 아내는 부인과 달라요. 로저가 말했다. 아내는 제가 일만 하고 가족들에게는 신경도 안 쓴다고 매일 불평이에요. 두 딸아이도 바라는 게 어찌나 많은지. 학교, 공연이나 소프트볼 경기가 있을 때마다 보러 오라고 난리고요. 제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그 많은 일을 다 할 수 있겠어요?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가족과 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밥이 말했다. 아무 생각 말고 일단 첫 번째 지침대로 해보십시오. 가정과 직장 생활 모두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제가 장담하죠. 지금 전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서 허우적대는 꼴입니다. 지침대로 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로저가 말했다. 사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뭐죠? 다음 주 월요일에도 꼭 다시 만나는 겁니다. 밥은 이 말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꼭 올게요. 로저는 다짐하듯 대답했다. 밥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오렌지색 수첩을 한 장 찢어 로저에게 건네주고 휴게실 밖으로 사라졌다. 로저가 건네받은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첫 번째 지침. 지쳤을 때는 재충전하라. 로저는 종이를 들고 사무실로 돌아와 다시 이메일 쓰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0분 뒤 그는 깜짝 놀랐다. 하루 종일 매달렸던 일을 단 10분 만에 이렇게 쉽게 끝내다니. 청소부 밥. 오늘은 여기까지.